사랑하는 이투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를 해서 학평 모의고사든 더 나아가서 수능 문제 만점 맞기 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더 나아가서는 이 지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 푸는 방법론, 또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밖의 문제들을 생성해내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접근하는 수업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그동안 만들지 않았다가 여러분들 친구들의 요청으로 사실 만든 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풀므로 해서 그 밖에 파생되는, 응용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늘 고민 아니었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꼼꼼하게 접근할 텐데, 이번에는 가능한 한 비문학 쓰기 어휘어법에 해당되는 8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비문학 지문이라고 해서 비문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는 문학과 연계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특히 이번에는 비문학 접근 방법과 쓰기 어휘어법, 특히 그 중에서도 어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공한 파일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비문학 접근하기 전에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가능론, 지리 시간에 배움직한 내용 2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내신 더 나아가서 논술까지 수능과 접근하는 멀티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환경 결정론은 무엇일까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여기는 땅이 별로 좋지 않으니 도읍을 저리로 옮겨야 되겠어. 고려시대 때 개경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이 서경파 아닌가요? 서경파의 핵심적인 인물은 누군가요? 김부식과 늘 문장으로 다퉜던 송인의 작가 정지상, 또 묘총 등등이 개경은 이미 풍수지리설 입각해서 봤을 때 다 쇠했다,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풍수지리설, 배산임수 같은 것들은 묘지를 쓸 때, 더 나아가서는 집을 지을 때도 항상 뒤에는 산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강물이 흘러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자리를 차지한 묘지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동작동 국군묘지라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 잘 보면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좌청룡 우백호로 되어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요. 또 반대 입장에 있는 곳에서 보면 제일 잘 사는 동네를 우리는 한남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남동에 보면 현대 일가, 더 나아가서 삼성, 이건희 씨 일가들이 다 남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산이 뒤에 있으니까 배산이 되고 앞에 또 한강물이 흐르니까 임수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운명까지 지어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배산, 임수. 이번에는 무슨 소리냐? 자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해서 나온 것이 환경 가능론이죠. 자연을 활용해서, 즉 과학의 힘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물 넘치면 댐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저 바람, 심지어는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야 할 한국 전통 가옥은 환경 결정론에 입각한 것인가, 환경 가능론에 입각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논술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거에만 국한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죠. 당연히 환경 결정론이겠죠. 저 뒤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을 짓는 것이죠. 결국 자연 친화적 또는 환경 친화적. 요즘 아파트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현대 물질 문명의 상징인 아파트와 자연을 조화롭게 집을 짓는다. 이게 바로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 말 아닌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한국 전통 가옥이 지닌 미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가옥, 여러분 그 고래등과 같은 기와집, 아니면 저 시골에 초려삼간 작은 초가집을 떠올려 보시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드시 소박하다, 소박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연 속에 동화된 자연스러운 미, 자연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배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포용미, 또 하나는 뭘까요? 여백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전통 가옥의 미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 소박미, 자연미, 포용미, 여백미. 그중에서 저 같으면 여백미에 밑줄을 쳐놓고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9번부터 10번까지는 조선일보 위클리 에듀라고 하는 잡지에 제가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꼼꼼하게 풀어보려고 다시 이 자리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백미에 해당되는 저는 문학 작품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 더 낸다면 여백미에 밑줄 쳐놓고 여백미에 해당되는 문학 작품들을 잡는다. 그럼 여러분들 수많은 작품도 쫙 지나가 줘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당연히 박목월의 작품을 잡겠습니다. 여러분, 박목월 그러면 나그네밖에 생각이 안 나죠. 조금 더 공부한 사람들은 혈육의 죽음을 놓고 감정의 절제를 이야기한 하관, 노출을 이야기한 이별가 정도인데 박목월의 청로루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또 윤사월 등등의 작품인데 특히 이 청로루는 여러분 파란 사슴, 노루 기억나시죠? 저 눈이 내리는 곳에서 쭉 산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또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형상화했는데 대체로 박목월의 작품들은 하나의 화선지로 놓고 봤을 때 뭐 서양화라고 하면 캔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글을 이렇게 행을 아주 짧게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행이 짧죠. 여기가 텅텅 다 비었죠. 한편에 무엇을 보는 것처럼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이 부분은 다 뭘까요? 텅텅 빈 것을 공허하고 적막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텅텅 빈 것도 무엇을 지니고 있다? 미를 지니고 있다 해서 여백의 미를 나타내 줄 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문학으로 가고 문학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죠.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모의고사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함형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왜 엘 청년 화가를 위하여라고 부제를 다뤄주기도 했었지만 내가 죽으면 그 차디찬 돌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 빗돌을 세우느냐? 내 앞에 보리밭 심고 거기에는 노란 해바라기, 또 보리밭 중간중간에 노고지리가 우직게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해달라. 그 장면을 한번 쫙 연상해 보십시오. 시각화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함영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품이 떠올려지게 됩니까? 노란 해바라기 아지랭이 피어나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그림 보면 고흐의 그림이 떠올려지지 않는가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연결시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 작품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더 나아가서 그림까지 연결시키는 문제가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은 이것을 놓고 접근한 것이 바로 여백의 미, 한편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 대표적인 작품이 박목월의 청로루. 그럼 여기서 이거 한 작품밖에 없겠습니까? 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정지용 그러면 향수 고향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도 조금 전에 박목월의 하관처럼 혈육의 죽음을 감정의 절제로 노래한 작품으로 했었는데 정지용의 인동차라고 하는 작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인동차 실제로 수능에 기출된 것입니다. 수능에 이미 출제된 것이죠. 이 인동차를 봐도 고즈넉하게 한교를 보내는 노인이 그 인동차를 마시면서 한편에 동양화를 그리고 여백의 미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늘 파도타기 학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파도 타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정적인 인동차를 통해서 한겨울에 노인이 물을 깎아 먹으면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지내고 있는 장면. 그런데 저 가을에 우는 귀뚜라미가 겨울까지 와서 벽이 무너지도록 슬프게 우는 그 장면 속에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적적함 속에서 슬프게 앉아있는 노인과 같이 연결시켜줬다. 객관적 상감을 속에서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 무엇일까요? 박용래의 월훈, 즉 달물이라고 하는 작품도 엮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 정지영의 인동차일 때고 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동초 알죠? 과거 전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성을 띤 겨울을 참고 견디는 인동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바로 김춘수는 인동잎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통해서 표현 발상을 통해서 주제의 공통점을 통해서 문학 장르를 넘나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던져져 있는 좀 난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는 접근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놓고 약 10여 분간 여러분들에게 문학 작품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또 문학 작품 속에서 미술품으로 연결시켰을 때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가를 한번 실험 삼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연이 결코 얕은 기교를 부리지 않듯이 전통가구 역시 탈기교성의 소박함을 지닌 것이다. 여기서 소박미 나왔죠. 이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상태를 닮아야 한다는 미학의 기본 원리를 우리 조상들 삶 속에서 스스로 깨우친 지혜라고 하겠다 하면서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줄 친 기억 나와 있죠. 기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에 동화되는 삶이다. 그럼 뭐 문제 뻔하죠. 자연에 동화된 삶 무엇일까요? 자연 친화, 주객일체, 물심이력. 인간이 자연 속에 완전히 동화된 그러한 작품들을 얼마든지 비문학 지문 속에서 연결시켜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작품 쭉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문학 지문이 나와서 문학 문제만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 출제하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꼼꼼하게 다 읽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강의 듣기 전에 파일을 뽑아서 여러 번 읽어보고 풀어본 다음에 저와 함께 맞춰보면 되겠죠. 그러면 9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을 읽은 뒤에 반응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이 문제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다음에 반응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반응은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독자인 나는 이 글을 읽고 이런 반응을 난 보이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들어낸 말이 이겁니다. 주관의 객관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명심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 김항식 이야기가 맞아 라고 다 따라줄 수 있는 객관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객관식 문제는 영원히 힘들 것입니다. 쉬운 문제 때문에 틀린 학생들 많죠. 어려운 문제는 다 맞추는데 누구나 쉽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나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돼 라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 듣고 끄덕이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절대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그런 학생들을 빨리 주관의 객관화, 내 주관적인 생각을 밖으로 끄집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김항식 너 이야기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접근할 수 있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글을 읽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많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책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적절성, 반응 이런 것들을 늘 실생활 속에서 실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옳아, 그래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다 갸우뚱거린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은 바로 반응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충분히 친구들과 아니면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내 생각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론까지 알려줬죠. 주관의 객관화.
그동안 지나쳤던 우리의 전통과학이 지닌 미적 특성을 조사해 보아야 되겠어. 그렇구나. 우리 전통과학의 미적 특성이 소방미, 자연미, 포용미, 여백미 등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거를 통해서 특성을 하나하나 조사해 봐야지. 2번, 전통과학의 가치를 오늘날의 주거문화에 비교해 봐야 되겠어. 그렇지. 전통과학의 가치가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 아파트, 빌라 등등의 주거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서 옛날 전통과학과 비교해 볼 때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겠다. 3번, 전통과학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봐야 되겠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죠. 전통과학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속에 전통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집을 짓므로 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변 환경과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가능론보다는 환경 결정론에 입각하게 접근해 달라고 한 것이죠. 9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대상의 부족함과 어긋남도 수용하고 아우르는 포용성을 지닌 전통과학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여기서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포용성을 지니고 있는 전통과학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재미있는 자료도 되겠죠. 새로운 과학을 신축함에 있어 전통과학의 자연친화적 특성과 빈 공간의 의미를 되살릴 필요성이 있겠어. 이거죠. 여백의 미가 전통과학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찾아다가 새로운 과학을 짓는데 도움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그런 반응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런 반응 보일 수가 없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항상 틀리게 되겠죠. 10번, 기억이 의미하는 바를 작품으로 형성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1, 2, 3, 4, 5번 고전 시가를 대체로 집어넣어서 접근하게 한 것이죠. 비문학 속에서 고전 시가를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연결해봐라. 어디를 연결해보면 됩니까? 자연의 동화된 삶인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첫 번째, 송순의 시조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들러두고 보리라.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초가 3칸을 졌는데 나 혼자 갖지 않고 나는 하나만 갖고 저 바람, 달에게 주었습니다. 완전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저 뒤에 있는 아름다운 강산도 주고 싶은데 방이 모자르니 이게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 첫 번째 거 당연히 송순의 시조는 전형적인 안빈낙도적, 안본지적적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여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10수씩 총 40수의 장편 연시조인데요. 여름입니다. 엿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장만 마라. 연꽃 이파리 아주 크죠. 연꽃 이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밥을 싸서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반찬은 준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기를 낚시질해서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청량잎은 쏘느라 녹사에 가져오냐. 내가 이 삿갓은 쓰고 있는데 도롱이 비옷은 준비해 가지고 오너라. 지극청 어싸와 여기에서는 찌그덩 어기여차 의성어죠. 무심한 백군한 내존난가 제존난가 어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을 찾아야 되죠. 무심한 백군한, 무심은 사심이 없는 백갈매기는 내가 자연물인 백갈매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자연물인 백갈매기가 인간인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구나.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여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여름의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자연 친화, 자연 동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주객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물심일욕. 세 번째 볼까요? 정철의 관동별곡인데 관동별곡 정말 긴 가사죠. 아마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한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관동별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관동별곡을 꼼꼼하게 챙겨서 어떤 문제가 응용되어 나와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기를 떨티니 오색이 넘는한 듯 고각을 섣분이 해오니 넘는한 듯.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산에서 바다로 내려와서 정철 일행이 쭉 해당 아파트로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말 또 뭐 고각 부는 소리 등등 그러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 옆에서 한가히 놀던 백갈매기가 놀라서 부두둑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간 것이죠. 그때 정철은 그것을 보고 놀라 날아간 백갈매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야, 너희들 내가 너희 백갈매기의 훌륭한 벗인 줄, 좋은 벗인 줄 이미 어떻게 알고 나를 반겨서 그렇게 춤추고 있느냐라고 접근한 것이죠. 분명히 놀라서 푸드득 날아간 것인데 그 놀라 날아간 그 모습을 나를 반기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백갈매기와 나의 일행은 완전히 동화된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삿길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러 들어가니 백구야 나디 마라 내 뭐든지 어때하는 백구야 뭐 이렇게 날고 그래 날지 마 내가 너희들의 좋은 벗인 줄 이미 어떻게 알고 그래 그 부분도 당연히 자연에 동화된 삶이겠죠. 그 다음에 4번 정국인의 상춘곡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라고 하는 정국인의 상춘곡이 나왔죠.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뭐뭐 하자꾸나 청유용어미죠. 답청우란 오나라고 여기서 세시풍석을 나타내준 나물 하나 찾아 쓰셔야 하면 답청 3월 삼진날 파란 풀을 밟는 것입니다. 지신 밟는 것이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참에 채산하고 그러니까 답청은 오늘 하고 기슭가에서 물놀이하고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고 아참에 채산하고 낮에 조수하세 아침에는 채산 산을 뜯고 말이 안 되죠. 산 다음에 역시 채가 들어가서 산나무를 채 뜯고 그 얘기죠. 산나무를 캐고 나조해 조수하세 이 부분이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나조해 그랬죠. 이때 나조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나조 히읗 플러스 애가 되는데요. 이 나조의 히읗은 받침으로 달고 다니는 거죠. 이것을 히읗 종성체온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어라고 하는 것인데 나조의 뜻이 낮주가 아니고요. 저녁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조는 저녁이라고 하는 뜻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는 산나무를 뜯고 저녁에는 조수, 물을 낚시를 하자? 아니죠. 수담에 물고기 어자가 생략돼서 물고기를 낚시를 하자. 한마디로 아침에는 산나무를 뜯고 밤에 저녁에는 밤 낚시를 하세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갓귀어 니근수를 갈건으로 받아놓고 지금 막 발효시켜서 이건수를 갈건으로 받아놓고 갈건은 좀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죠. 그 칡 덩쿨이나 이런 것으로 짜서 수건을 만들어서 머리에 둘렀던 것을 받쳐놓고 근데 지저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술을 발효시키고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연꽃에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칡 덩쿨로 섬세한 조직으로 수건을 만들어 썼는데 이걸 놓고 여기서 쥐고미를 이렇게 짜면 밑으로 액체가 걸러진 것이죠. 즉 이 갈건은 술을 걸러내는 여각이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한 잔 한 잔 먹는데 몇 잔 먹었는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때 수놓고가 중요한 것이죠. 수는 계산하다, 셈하다 이런 뜻이지 이때 수를 허영자의 자수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수를 놓는 것 아닙니다. 허영자의 자수가 나왔어. 야, 우리 인간의 번민, 번뇌, 고통 등을 꼼꼼하게 수를 놈으로 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까지 간다면 공부 참 많이 된 학생이죠. 그러면 허영자의 자수가 나오면 고운의 눈길에서 맨 마지막 행에 내 마음은 어둠이노라 했을 때 그 어둠 역시 무념무상의 경지 아닙니까? 라고 간 학생이 있다면 이제 공부 끝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때 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허영자의 자수라고 하는 그 십자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다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계산하는 것이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너가 10개고 내가 13개면 내가 너보다 3잔 더 마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저 당나라 200의 장진주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 정철이가 살짝 죄송합니다. 정국인이 갖다 쓴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정철이가 최초의 사설시죠. 장진주사의 곤나무 가지고 꺾고 수놓고 먹으리라 또 인용하게 됩니다. 원래 이 부분은 저 우리나라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당나라 때
200의 장진주라고 하는 한시에 있는 것을 정국이니까 상춘곡에서 다시 정철이 장진주사라고 하는 사설시조에서 간접 인용해 쓴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풍이 건듭불어 녹서를 건너오니 봄바람이 슬쩍 불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건너오니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죠.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없어진다. 여기서 청향은 맑은 향기가 내가 들고 있는 문명인 술잔에 스며들고 낙홍 빨갛게 이파리가 떨어졌다. 어디로?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그러면 계절감이 뭐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낙홍은 낙엽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이죠. 상춘곡은 봄을 완상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죠. 빨간 꽃이파리들이 떨어졌다. 어디에? 내 옷에. 그러면 청양과 낙홍은 자연이고 잔과 옷은 문명이 되니까 얘네들이 하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동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잡아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보면 청산은 어때요? 만고에 푸르며 청산 만고에 푸르며 유수 청산 유수 자연이네. 어째 주야에 그치 아니하는 거. 청산은 수만 년을 지나도 늘 푸르고 유수 흘러내리는 물은 수만 년을 지나도 한결같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흘러내리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호리라. 우리도 그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저것처럼 늘 푸르고 그치지 않겠다. 얼핏 보면 자연과 우리가 동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황의 도산 12곡이죠. 도산 12곡은 여러분들 이 전문을 다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6곡이 있고 뒤에 또 6곡이 있는데 앞에 6곡은 뜻을 이야기했고 뒤에는 배움을 이야기한 것인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12곡으로 볼 때 11번째니까 후 5곡에 해당되는 것이죠. 뭘까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의 교훈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삶이 아니라 저 자연 변함없이 끊임없이 흐르는 산과 물처럼 우리도 그치지 말고 어디 학문에 정진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11번 쓰기 어휘어법 파트가 나왔네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충실하자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제가 가능한 한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 경찰대 사관학교에 있는 문제들은 8월에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보다 3개월 미리 출제돼서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보기 전에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대 사관학교가 수능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경찰대 사관학교 지망한 학생들 보면 특히 경찰대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 붙는다는 보장이 거의 없죠. 제가 아는 친구도 그 민사고 졸업을 한 친구인데도 경찰대 실패해서 재수한 학생이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경찰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 참 많죠.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 그런데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법대 이상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요. 바로 그런 대학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약간 변형시켜서 하기도 하는데 이 초기에는 가능한 경찰대 문제를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경찰대 강의 듣는 학생들 이 강의 또 듣게 되면 아 그래 우리가 경찰대 분석 시간에 나왔던 것인데 이번엔 이렇게 분석하니 새롭구나 하는 것도 또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 충실하자라고 하는 말 있죠. 왜 미래를 그렇게 걱정하니 이것보다는 지금 이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여러분들 처해 있는 이 현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 나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산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을 때 예, 신이시여 저 고맙습니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날입니다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다면 또 신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저 하루의 인생을 또 주셨군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3일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무엇 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평생 눈 뜨고 사시잖아. 그 고마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하루, 오늘 속해 있는 이 하루가 인생의 처음과 끝, 마지막이라고, 인생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현재에 충실했을 때 미래도 기대되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도입,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최근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화제를 이끌어낸다. 그래, 왜 요즘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에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보고, 내일은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라는 관용구를 활용하여 현재의 삶에 충실한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그랬습니다.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함경도에 선비들 잘못해서 귀양 보낼 때 그 안에 집어넣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삼수와 갑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오지라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관용어로 쓰일 때 어떻게 썼습니까?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 라고 하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쓴 것이죠. 현재 나는 내일 저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현재 삶에 충실한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왜 벼랑간에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의 사례를 듭니까? 이거 생뚱맞죠? 이런 것을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을 더 나아가서 한자 속어로 한번 접해보면 뭘까요? 부화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줏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남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부화내동, 이것을 줄여서 내동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자신이 하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은 사람과 인터뷰 내용을 활용한 주제를 뒷받침한다 됐고, 현재에서 미래가 태어난다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해서 주제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고, 11번에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훈적인 내용이죠. 지금 이 현실에 충실하자. 내일 나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열심히 하면 되겠죠. 나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 나는 고3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아니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12번이죠. 보기는 학급 신문의 시를 나의 가족 소개라는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7명의 가족의 단독주택에서 오손도손 표준어, 이런 거 참 어렵죠. 오순도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도순이 표준어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오뚜기 카레 할 때 이렇게 회사에서 오뚜기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도 모의고사 한번 출제돼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죠. 왜요? 오뚜기 카레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쓴 것인데 표준어는 오뚜기가 되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왜 그렇게 가족 수가 많냐고요? 우리 집은 3남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거든요. 대가족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살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 부러우실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 가풍을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또 할머니는 참 자상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간식과 방청소도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쉬운 문제인데 간과하기 쉬운 것이죠. 보세요. 저를 위해 간식과 방청소도 도와준다. 간식을 도와주고 방청소도 도와준다. 방청소 도와준다 되지만 간식을 도와준다가 그렇죠. 간식도 챙겨주시고, 그렇죠. A and B 두 개가 목적으로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서술어는 대체로 뒤에 나와 있는 서술어에만,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만 일치하는데 그게 함정이죠. A and B 할 때 A도 포괄할 수 있는 목적어여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뭡니까? 배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하고 사람과 짐을 싣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사람과 짐을 싣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을 실어요? 안 되잖아요. 짐은 실는 것인데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우유와 빵을 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 우유를 마시다는 데는데 빵을 마시는 건 아니죠. 뒤에 것에만 맞추는 서술어의 함정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예를 들어서 빵과 우유를 먹었다. 뭐 그러면 큰 문제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할머니 친구분도 손자들에게 잘해주신다고는 이것도 왜 할머니 친구가 손자들에게 잘해준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머니 친구가 왜 나와야 돼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제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이제는 할머니 나왔고 할아버지 나왔고 이제 부모님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십니다. 그래서 많이 애쓴 그 결과 어떻게 참 바쁘신 중에도 다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챙겨주시곤 합니다. 인과관계가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주말에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시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4번을 보니까 앞뒤에 문장 연결을 고려할 때 그런 대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조금 전에 제가 인과관계 그래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했었고, 5번 선택지를 보니까 그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형제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3남매에 관한 것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빠졌죠.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부사호에 대한 탐구학습을 수행한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 경찰대 사관학교 출제됐던 것인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특히 어법 속에서 문법입니다. 부사어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사어 어떤 것일까요? 부사는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가 있다라고 거기서 보기를 주고 있는데, 이 부사는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고요. 또 중요한 것입니다. 관용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한다. 이게 바로 부사어의 기능입니다. 형용사와 동사, 이것을 용언이라고 하죠.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주고 또 관용어를 꾸며주고 부사. 관용어는 관용사가 관용어가 되는 것이니까요. 부사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면 되겠죠. 부사어는 문장의 부속 성분으로 용언이나 관용어, 용언이나 했을 때 용언은 형용사 동사입니다. 다른 부사어 같은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어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 문장 부사어가 있다.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조금 전에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필수 성분은 무엇일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얘는 부속 성분이고요. 필수 성분,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은 크게 4가지가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4개가 필수 성분이 되는 것이고, 부사어 이것은 뭐다? 부속 성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속 성분, 그러나 다르다, 주다와 같은 서술어가 나와 있어. 무엇 무엇과 다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수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부사어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고 무엇처럼 보인다? 얘네들은 필수 성분처럼 취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술의 자릿수,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서술의 자릿수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의 자릿수 궁금하시죠? 이제까지 수능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서술의 자릿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장미가 참 예쁘다 했을 때 장미가 참 예쁘다, 참이라고 하는 부사어는 예쁘다라고 하는 용언 중에 형용사, 즉 서술을 꾸며주었죠. 그는 아주 새 사람 되었다. 그는 아주라고 하는 부사어가 새라고 하는 관용사, 관용어를 꾸며주었습니다. 그는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애인에게, 여러분 애인에게는 문장 성분이 뭐냐 그러면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영어가 아니죠. 지금은 국어입니다. 애인에게, 이것은 부사어죠.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무엇과 다르다 주다라고 하는 서술을 만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취급해달라 그랬죠. 애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주다라고 하는 용언 중에 동사를 꾸며준 것이고요. 다행히 약속 시간은 늦지 않았다. 약속 시간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체 문장을 다행히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다행히는 문장 성분 부사.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다. 이때 참 이 밑줄이 많이까지 밑줄 쳐 있는데요. 여기서 참만 밑줄 쳐야 되겠죠.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참 내린다가 아니라 참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참은 뒤에 나오는 많이라고 하는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꾸며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큰 문제 없죠. 이 정도면. 1번 기억에 참과 달리 미움의 참은 부사로 수식하고 있다. 앞에 기억의 참은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지만 미움의 참은 많이라고 하는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꾸며주고 있다. 2번 기억의 참과 리을의 다행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수 성분으로 취급되려면 조건이 있죠. 다르다나 주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니은의 아주와 저 리을의 다행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아니죠. 아주는 새라고 하는 것만 꾸며준다 그랬고 저 뒤에 다행히는 약속 시간은 늦지 않았다.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니은의 아주와 달리 디귿의 애인에게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사이다. 애인에게는 저 뒤에 주다라고 하는 수요동사와 반드시 호응돼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맞죠? 5번 디귿의 애인에게와 미움의 많이는 용어를 수식한다. 애인에게 주었다. 많이 내린다. 맞죠? 이렇게 해서 13번에 3번 약간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정도의 꼼꼼한 설명으로 접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16번까지인데요. 다음 글을 꼭 물으면 답하시오. 여러분 비문학 속에서 언어학, 국어학에 해당되는 지문이 나오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조선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 말살 정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다른 나라를 지배했을 때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것 아시죠? 물론 여기에 가만히 보면 문화 속의 하위 개념이 언어지만 여러분 문화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 안에 문화 속에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언어와 문화는 대등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저속한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저속한 문화가 그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내용으로 본다면 언어를 형식으로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인 형식인 언어가 아름답고 튼튼하지 않다면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는 다 흩어져 버리겠죠. 여러분 고운 말을 써라, 언어 순화를 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잘 담는 그릇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언어를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민족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를 빼앗아가니까 내용물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산세 흩어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의 언어를 우리들에게 강요한 것이죠. 그러면 일본의 언어 속에는 일본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일본의 언어를 우리가 계속 쓰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일본 문화가 몸에 배버리는 것이죠. 일본 문화가 몸에 밴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닌가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국식 사고, 미국식 사고 문화를 철저히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다가 영국과 미국 문화가 우리 몸에 완전히 배서 영국 사람, 미국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아예 한국적인 사고체계가 사라져버리고 한국을 우습게 보는 경우 많죠. 예를 들면 미국,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 멋지게 해서 한국에 기여하려고 갔다가 미국 문화, 영국 문화가 몸에 완전히 배버려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90%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학생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것을 경계한 게 바로 이 글의 논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 생활 양식 또는 인류의 진화로 이룩된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의 하위 개념에 속하면서도 문화 자체를 표현하여 그것을 전파, 전승하는 기능도 있다. 분명히 문화 속에 하위 개념으로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랬죠. 언어와 문화 이것은 꼭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언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썼고 가령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줬죠. 그러면서 cousin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cousin, cousin 이건 영어로 조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조카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조카가 누굴까요? 여러분 형님의 또는 여러분 누나의 여러분 오빠의 자식을 조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모의 자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고모의 자식을 또 사촌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카도 사촌도 모두 다 우리는 커즌. 영어는 모두 다 커즌이라고 하는 말로 통용되지만 우리는 그 조카 속에 사촌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사촌과 조카의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조카는 여러분 형님의 여러분과 같은 학렬인 형님이나 누나의 자식을 조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촌은 뭘까요? 여러분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식을 우리의 사촌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섬세하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조카나 사촌의 의미를 얘네들은 영어는 커준 그러면 조카, 사촌 모두 다 하나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언어가 훨씬 더 다양한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섬세한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순의 예를 보았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를 훨씬 중시하는데 영어는 I love you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주관적인 생각을 먼저 놓고 그리고 남을 저 뒤에 놓는 경우죠.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나는 그녀를, 나는 그를 해서 나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어순과 외국어는 나는 생각해 누구를 그래서 나의 생각을 먼저 집어넣는 경우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어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의도를 먼저 표출하는 것. 뭐 이것을 이기주의적이다, 이타주의적이다라고 접근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 문화가 우리 언어 생활 속에 특히 어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 뭐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기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외국어 특히 영어에서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을 할아버지건 아버지건 아저씨건 누구나 유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행위를 두라고 하는 동사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나이가 많든 지위가 높든 상관없이 유나 두로 통일해 버리지만 우리는 앞에 계신 분이 나보다 높으면 높임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의 주체 높임법 또 내 앞에 있는 대상물적 객체를 높일 때 객체 높임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 높임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서술의 자릿수를 설명해 준다 그랬는데 객체 높임, 주체 높임, 상대 높임을 다음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어법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10점 그래서 완전히 1등급 속에서도 만점을 올리고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또 푼다면 시간 낭비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되는 것,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서 설명해 드릴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시간에 건드린 것을 다음 시간에 반드시 약속 지켜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객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일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주체보다 객체 즉 부사어
목적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책을 주었다. 이거 안 되죠. 아버지에게가 여러분 부사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주체보다 높으니까 아버지에게를 깨서로 바뀌었죠. 아버지께죠. 아버지께. 그리고 주다라고 하는 서술 대신 높은 드리다라고 하는 걸 써야 됩니다. 그때 깨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에서 실행되고 주다라고 하는 말 대신 드리다라고 하는 서술에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잘 안 되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맨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언어는 단순한 음성 기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에 예사할 뜻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문화가 용해되어 있다. 완전히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볼까요? 따라서 우리말에 대한 애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거기 보면 우리말의 정체성, 주체성을 세우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복고일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 내용이 바로 15번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4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고 전파, 전승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 항상 세부 항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는 먼저 발문과 5개의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간다면 아 이러한 내용이 전체 지문에 나오겠구나 하는 요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 하위 개념인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문화의 하위 개념입니다. 분명히 언어는. 그렇지만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어에 비해 우리말은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다. 그렇죠. 영어는 이렇게 커준하면 되지만 우리는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하게 접근돼 있다.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 발달한 것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엄격한 서열이죠. 5번 너무 쉬운 문제였죠. 우리말의 문장 표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생각을 우선시한다. 이것은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5번 위글의 글쓴이가 보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복고일의 영어 공용화 지문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이것은 바로 3번 나오지 않을까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표현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말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민족 문화는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 영어 공용화를 위해서 그쪽의 문화까지 익혀나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문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정체성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15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6번 A에 유사한 예를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쉽게 잡아낼 수 있죠. 영어에서는 RICE 그러면 라이스, 뭐 식량 모두 다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쌀로 된 것도 있고 벼로 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포괄한 또 밥의 개념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섬세하게 내포하고 있다. 16번은 2번 쉽게 잡아내고 3, 4, 5는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고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미국은 하우스, 중국인들은 가, 프랑스인들은 메종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언어의 자의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이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서술의 자릿수 꼼꼼하게 설명해 줄 것이고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 다음에 언어의 특성에서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특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등급 즐겨찾기 두 번째 강의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것들 낯선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심화학습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능한 한 비문학 지문과 쓰기 어휘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비문학 지문 속에서도 문학과 연결시켜서 본 부분을 여러분들 깊게 접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열정적인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